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몽테뉴 에세 해설 제1권 5장 포위된 곳의 우두머리가 협상을 위해 성 밖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5장과 제6장은 서로 연결된 글로 읽어야 합니다. 소재와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5장은 포위된 곳의 우두머리가 협상을 위해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6장은 협상할 때가 위험하다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흐름을 보면 공성과 수성을 하는 전쟁 대치 상태에서 협상을 위해 성 밖으로 나갈 것인가를 먼저 다루고 5장에서 6장에서는 협상 과정을 따져보는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웬 전술에 관한 에세이인가 하고 생각이 들지만 몽테뉴가 이 글을 작성하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6장의 맨 처음은 1569년 벌어진 미시당이라는 곳에서의 전투로 시작을 합니다. 미시당은 그 베르고르 지방의 작은 도시로 몽테뉴 성에서 동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고 여기가 이제 보르도 지방이고 여기에 몽테뉴의 성과 이제 탑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미시당이 어딘가 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떨어진 바로 여기가 바로 미시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몽테뉴가 글을 쓰고 있는 곳은 이곳이고 전투가 지금 벌어졌던 곳은 이 미시당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시는 종교 간 불화가 굉장히 새로운 양상을 맞으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젊은 장수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장수들이 이제 새롭게 리더로서 등장을 하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이제 좀 더 새로운 전술 또 어떤 새로운 전투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겠죠.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학살당했던 이제 성 바르텔레미 학살이 1572년 그리고 프랑스 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낭스 칙령이 1598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 내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작은 분쟁들이 스파크처럼 발생하던 시기임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프랑스에서 요 지역, 요렇게 좀 색깔이 진한 구역은 바로 위그노, 우리가 흔히 위그노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이 이제 통치하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 요렇게 좀 약간 요거보다는 조금 옅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경쟁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서로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요렇게 안정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구교, 가톨릭이 통제를 하던 곳이죠. 몽테뉴가 기거했던 그 가스콘뉴 지방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위그노가 통제를 하던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의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 1560년대부터 낭트 칙령이 이제 발효가 되는 1598년도까지를 주로 이제 잡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이렇게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종교전쟁은 뭐 1562년에서부터 63년 사이에 짧게 됐다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됐다가 다시 2차가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종교전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그 성 바르텔레미 대학살이라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교가 그 신교의 신자들을 성 바르텔레미 그 축제 날 일제히 예고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바로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프랑스의
어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온 낭트칙령이 있죠. 그거의 이제 원본은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통해서 종교 전쟁의 그러한 참혹성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런 선언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1598년도에 낭트칙령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69년도 당시는 종교 전쟁이 굉장히 심했던 바로 이제 그런 양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그때 성을 지키는 우두머리가 성 밖으로 나가는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몽테뉴는 아마도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굉장히 뭐 인문학적이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몽테뉴가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관한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낯설어 보이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좀 실질적이고 관심이 될 만한 바로 이제 그러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몽테뉴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그저 어떤 병법을 다루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전쟁의 양상은 어떠한지 또 거기에서 좀 더 뭔가 좀 철학적으로 또 어떤 인문학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루시우스 마르시우스와 페르세우스 전쟁에 관한 로마 원로원의 평가를 다룬 이야기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제 42권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시우스라는 로마의 장수가 외교수를 발휘해서 마케도니아의 이제 페르세우스 왕을 휴전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로마 군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고 결과적으로는 좀 유리한 입장에 섰던 바로 이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마르시우스가 이 상황을 원로원에 보고를 하니까 대부분의 원로원 위원들은 아주 높은 수준의 외교술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좀 나이가 든 고참 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이 로마인의 어떤 고상한 행동 기준이 아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물론 그렇지만 명예와 실익을 더 중요시하는 젊은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해서 결국은 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도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의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탈리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 로마와 이 마케도니아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쟁에서 교활함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정당당한 대결을 사용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가 되면서 몽테뉴는 이제 이 문제를 더욱더 분석해 가죠. 그리스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은 이제 교활함을 선호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쪽에 살던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의 아주 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니발 장군이 바로 이 카르타고인입니다. 또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살던 그러한 그리스인들이죠. 자, 그리스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은 이제 교활함을 선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고전기 그리스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대에 살았던 아카이아인들은 속임수를 혐오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면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역이 이제 스파르타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는 바로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하기 때문에 아테네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는 이제 별개로 있는 곳이죠. 자, 반면에 그 야만인 테르나테 왕국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협정이 어긋나면 아주 잔인하게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피렌체인들은 마르티넬라라는 종을 사용을 해서 미리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알려서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고자 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덕이 있는 과거, 덕을 잃은 현재 이것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덕이 있었는데 요즘은 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듯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고참 원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싸웠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제 아랫세대에 있는 젊은 위원들은 그런 교활함이나 아니면 어떤 상대를 갖다가 속이는 기만술 이런 것들을 부담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대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덕을 앞세우는 그런 전투 방식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태가 굉장히 무섭게 변해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뭐 과거에는 이랬는데 요새는 나빠졌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몽테뉴는 사례를 근거로 전쟁의 방식은 시대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다양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몽테뉴가 살던 당시죠. 그때 전쟁은 어떠한가? 눈을 돌이켜 현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몽테뉴가 볼 때는 당시는 덜 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자 가죽과 여우 가죽을 덧대어 전쟁에서 이기고 보자며 전략이 선호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가죽이라는 것은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우 가죽이라는 것은 교활함을 뜻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 협상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한 세대 전인 1521년 무종포위 때는 몽포르와 라시니가 동시에 성 밖으로 나갔던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지금은 안전과 유리한 점을 확보한 후에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세대 전도 동시에 성 밖으로 나갔던 것은 굉장히 어리석었는데 지금은 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안전과 유리한 점을 확보한 후에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격자의 말을 믿는 일도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앙리 드보의 사례입니다. 그는 영국인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목숨을 건졌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앞뒤 맥락을 보자면 협상이 아니라 마지막 배려에 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불만 지르면 되는 상황에서 협상은 사실은 항복의 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쭉 살펴본 다음에 몽테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모든 다른 사람의 약속을 쉽게 믿는다라는 문장으로 에세이를 마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자발성, 즉 기꺼이 내가 뭘 하겠다. 자발성과 신뢰, 이것이 자기의 신념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것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꺼이 상대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아주 기꺼이 상대를 믿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원래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망적인 상황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마음껏 발휘한 결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좀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자, 그가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신은 전쟁에서 덕이 없어진 상황이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사례를 놓고 볼 때는 반드시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어서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혹은 몽테뉴 스스로가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아마 답을 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떤 사례를 보면 믿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이때 몽테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신은 자유의지로 믿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답합니다. 제가 여기서 몽테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타율에 의해서 믿을 것이냐, 강요에 의해서 믿을 것이냐 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기대지 않고 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바로 나의 태도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몽테뉴가 강조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유에 따른 결정이냐 그렇지 않느냐, 적어도 내가 자유의지로 했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에세이에서 너무 올라갔네요.
자, 제가 뽑은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속을 쉽게 믿는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진실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용기가 없어서였다고 혹 남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을 때는 마음이 쉬 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Je me fie aisément à la parole d'autrui, mais je le ferai malaisément lorsque je donnerai à penser l'avoir fait par désespoir et manque de courage, plutôt que librement et par confiance en sa loyauté.